숫자가 최소 142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산세에도 교육부는 등교 계약 연기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학원에만 원격 수업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최소 3개의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문을 닫아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동양대 졸업생은 정 교수 딸이 보조 연구원을 한 적이 없지만 정 교수의 부탁으로 수당을 송금했다고 해 정 교수 주장과 정면 배치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했던 검사가 사표를 제출해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 재판이 영향을 받을지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의 피의자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로 취임 축하를 전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10년 전부터 추진됐다 번번이 무산된 원격 의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의 효과를 이유로 들었는데 의사협회는 반발했습니다. 당내 지도사가 영안실 시신에서 금리를 발치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142명이 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클럽에 갔던 사람과 접촉해서 감염된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특히 교사, 학원 강사, 고교생도 여러 명 있죠. 그래서 당장 가장 큰 걱정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고3 학생들의 등교입니다. 학생,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긴 합니다만 교육당국은 더 이상 등교를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20일 등교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그래서 교육부의 등교 대책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오는 20일 고3부터 예정대로 등교시키기로 한 건 대입을 앞두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등교가 더 늦춰지면 학사 일정이 틀어지는 데다 대입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고3 학생이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했지만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고3 학생들까지 감염된 상황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고3에 대해서 등교 수업을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한 전국 교직원 921명 가운데서도 아직 확진자는 없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방역을 철저히 준비한 데다 학년별 격주제나 급식 시간 시차 운영, 온 오프라인 병행 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을 분산시켜 감염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고3이 재수생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능 난이도 조정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등교 강행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고3 학생들은 발열 증상 등 자가 진단을 시작하게 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예, 학생, 학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부라고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이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학교에서 또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사르는 판을 걷는 상황입니다. 황병준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교육부의 개학 강행 방침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학원 강사로 3차 감염까지 발생한 인천은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여기 주변에도 생겼다고 하니까 좀 학교 가서도 안전할지 좀 불안하기도 하고 무서울 것 같아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될 때 다시 재개하는 것도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은 좌불안석입니다. 등교를 하면 감염이 걱정이고 안 하면 학습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입시를 앞둔 중3, 고3 학부모일수록 온라인 개학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재수생이랑 반수생이 좀 더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한 시험인데 미뤄질수록 부담감도 늘어나고. 교육단체들은 개학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감염 사태가 확산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감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확산돼 교직원이나 학생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다면
교육당국 결정에 대한 비판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연휴 이후 2주째가 되는 이번 주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얼마나 더 크게 확산할 것인지 여부가 이번 주말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연휴 기간 이태원을 다녀간 사람 가운데 아직 2,000명 이상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서 방역당국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원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1차 집단 감염은 주로 5월 4일에서 8일 사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전파 특성상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는 이번 주말까지 2차 감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 마무리 단계에서 폭발적인 환자 발생이 일어날 수 있고 일단은 이번 주말이 상당히 고비가 될 수 있다. 때문에 고3 등 학생들의 등교 여부 판단도 며칠 더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클럽 등의 방문자 가운데 2천여 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점도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듭 자발적인 검사를 당부하면서도 출입 명부의 부정 확성을 보완하기 위해 QR코드나 블루투스 등 IT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클럽을 이용하신 또 유흥시설을 이용하신 상당수의 분들은 좀 검사를 받으셨을 것으로 검사를 계속해서 받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이태원과 연결고리가 없는 홍대 주점 집단 감염과 같은 사례가 또 나타나는 걸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따라 확산 방지에 성패가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의 학원 강사가 있었죠. 처음에는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 강사와 연결된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강사가 일하던 학원생이 감염됐고 이 학교의 어머니와 친구까지 잇따라서 확진 판정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학원입니다. 지난 4일과 11일 이곳에서 공부했던 고3 수험생 A군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군도 역학조사에서 직업을 숨긴 확진자에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학원에 다닌 고교생 가운데 6번째 확진자입니다. A군은 지난 5일 가족과 외식을 한 뒤 볼링장을 들렀습니다. 6일에는 친구 B군과 PC방과 노래방을 방문했습니다. A군의 어머니는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고 A군과 밀접 접촉한 친구 B군도 오늘 확진됐습니다. 아버지하고 동생은 지금 음성 판정이 나왔고요. 어머니만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추가 감염된 A군의 어머니와 B군은 학원 강사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학원 강사와 관련한 확진자는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과외 받은 애도 걸리고 부모님 걸리고 처음에부터 말했으면 많이 퍼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인천시는 학원 강사 관련 접촉자 1,340명을 전수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2주 동안을 긴급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다중시설을 집중 방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는 이태원발 집단 감염에서 비롯된 인천 학원 강사발 집단 감염 그리고 이에 따른 교육당국의 발표까지 상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학원에 대해서 방역 수칙을 정확히 지키고 자신 없으면 원격 수업을 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 학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민선 기자. 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송 기자 뒤로도 학생들이 여러 명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인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밤 9시가 조금 넘은 지금 수업을 마친 고등학생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교육당국이 학원의 원격 수업을 강력 권고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발열 검사를 하고 수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학원들은 여전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원격 수업은 학습 효과가 떨어지고 비용의 문제가 있는 데다 학습 관리가 안 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학원들은 정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촘촘한 지침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험생들은 지금 학교에서도 답변을 못 구하고 정부 당국으로부터도 답변을 못 구하고 입시는 정해져 있고 서울시와 교육당국은 내일부터
수강생 300명 이상인 서울 시내 1,200여 개 학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는지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엔 영어 유치원과 SAT 학원 등도 포함됩니다. 또 이태원을 방문한 학원 강사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학원가에서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교육 현장의 위기감이 가장 크긴 합니다만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 여파가 우리 사회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박사방 운영자였던 조주빈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조주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의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첫 공판 준비 기일에 쑥색 스윗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던 조주빈. 오늘은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격리 중인데 조주빈이 이 직원과 동선이 겹쳐 오늘 코로나 검사를 받느라 재판에 나오지 못한 겁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구치소 직원은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는 이태원 클럽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이 직원과 접촉한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모두 277명을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인 등 외부인과의 접견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구치소는 구치소 직원의 검사 결과를 보고 접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다음은 병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자급치료사가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감염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일단 환자와 동료 치료사가 감염된 걸로 확인이 됐고 여기서 또 2차, 3차 접촉자가 줄줄이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종합병원입니다. 병원 주변엔 출입을 막는 노란색 띠가 둘러쳐져 있습니다. 지난 9일 이 병원 근무자 가운데 20대 작업치료사 A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출입 통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병원은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9일부터 폐쇄된 상태입니다. A씨는 지난 5일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한 직후 사흘 동안 계속 출근했습니다. A씨가 뇌졸중 재활치료를 했던 70대 입원 환자도 오늘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또 사흘간 함께 근무했던 동료 작업치료사 한 명도 이틀 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른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이들 모두 A씨를 통해 2차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발생한 그 강서 국민 확진자가 그분이 이제 약간 전염을 한 것 같거든요. 지난 9일 병원 내 입원 환자와 직원을 상대로 한 1차 전수조사에선 A씨를 제외한 나머지 79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성이었다가 뒤늦게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추가 감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홍대 앞 주점을 다녀온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 대학생은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수원의 볼링장에도 간 것이 확인돼 이 볼링장이 폐쇄됐습니다. 특히 이 볼링장에 흡연실을 자주 드나들었는데 2명이 코로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 건축 현장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일부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30개 레인을 갖춘 수원의 한 대형 볼링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7일 친구 5명과 함께 홍대 주점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 대학생 A씨가 다녀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폐쇄된 겁니다. A씨는 주점을 다녀온 다음 날인 지난 8일 밤 11시부터 약 5시간 동안 볼링장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A씨가 좁고 밀폐된 실내 흡연실을 여러 번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또 다 신원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A씨와 비슷한 시간대에 89명의 시민들이 볼링장에 머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2명이 흡연실을 이용했고 2명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반도체 평택 공장 증설 공사장에서 일하던 30대 남성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사장은 오늘 잠정 폐쇄됐고 기숙사 생활을 하던 이 남성과 접촉한 직원 700여 명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이곳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지난 1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 직원이 이태원 클럽 방문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침체돼 있다가 다시 활기를 되찾는 듯 했던 이태원 일대가 또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클럽, 주점들이 밀집한 거리는 밤만 되면 인적이 끊기다시피 한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위험하지만 또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한 이태원의 밤거리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젊음의 거리 이태원. 밤이면 골목마다 반짝이는 조명과 사람들로 가득 찼고 가게마다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왔었죠. 그런데 클럽에서 접촉한 12명의 이 확진이 방문자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서 현재는 한 6천. 클럽 관련해서는 총 2개로 환자는 133명이며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확산되자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반짝이던 불빛이 사라지면서 골목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고 인적마저 끊겨 스산하기까지 합니다. 이태원이 마치 코로나19 진원지처럼 여겨지며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죠. 원래 이태원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런 소식이 들리면 가는 게 좀 꺼려지고 확진자가 많이 이번에 늘었다고 해가지고 가기 꺼려지는 것 같아요. 택시도 이태원으로 향하긴 꺼림칙합니다. 신경 쓰이는데 일은 안 할 수는 없고. 클럽 등 유흥업소와 술집뿐 아니라 각종 상점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200여 개의 음식점과 상점들이 몰려있는 이곳 이태원 일대는 코로나 여파로 낮 시간에도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로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는 안내문과 셔터를 내린 상점들. 보다 직접 거래를 한번 보시면 거의 30-40% 이상 문을 닫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뚝 끊기자 아예 문을 닫은 거죠. 코로나 터졌을 때보다 더 안 좋아요. 지금 점심시간이잖아요. 없잖아요. 이태원에서 장사를 한다는 말을 꺼내기조차 망설여지는 상황에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이태원에 간다고 그러면 괜히 손가락질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게. 이태원에 찾아온 포비아. 또 다른 포비아도 언제 어디서든 생겨날 수 있죠. 코로나19는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입니다. 잔인한 코로나로부터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이 과거 정대협 시절부터 3개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의연 측은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당시 상주 자격으로 조의금을 받기 위해 개인 계좌를 활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이 자체로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전후 사정 그리고 정의연의 해명을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 정의기억연대가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을 안내하며 올렸던 게시물입니다. 후원 계좌를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명의 계좌로 공지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길원옥 할머니의 프랑스 파리 평화비 건립 출장 경비 등을 모금할 때도 윤 당선인 명의의 또 다른 계좌 2개가 사용됐습니다. 현행법엔 공익법인의 수입 지출은 공익 목적의 전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내지 법인 대표는 기부금법 위반, 또한 이제 더 나아가 금융실명법 위반의 죄책을 질 수 있고,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회계사도 문을 닫아야 할 엄중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영리기업에서 물품을 납품하고서 그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 것과 일치하는 경우죠. 용납되기 힘든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윤 전 대표는 김복동 할머니 장례 당시 상주 자격이었다며 조의금을 받기 위해 상주 계좌를 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남은 조의금도 고인의 평소 뜻에 따라 시민단체 기부와 장학금 전달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 외 개인 모금에 대해선 기부금품 모집법이 시행된 2017년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조국 지지 활동으로 논란을 빚었던 공지영 작가도 정의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의연의 일부 후원자들이 후원 중단을 선언했고
윤 당선인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고소 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논란을 반영하듯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엔 정의기억연대 관련 글이 상당수였습니다. 지지를 표시하는 글도 있었지만 내 돈이 깜깜이로 쓰이는 게 싫어 후원 해지했다. 할머니들이 안쓰러워 후원했는데 당장 중단했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윤미향 정의연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그 노력이나 성과에 대해서 절대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 회계 내역을 얼마만큼 충실하고 투명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뿐이고.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다른 시민단체도 윤 전 이사장을 비슷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진보 성향이던 공지영 작가도 자기들 배불리고 명분 정의를 팔며 사업체를 꾸리는 사기꾼들이라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인 윤 전 이사장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지만 여당에선 개인의 삶과 단체를 모독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논란으로 인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재판의 증인으로선 동양대 졸업생은 정 교수 딸이 보조 연구원을 한 적이 없지만 정 교수의 부탁으로 수당을 송금했다고 했습니다. 정 교수 주장과 정면 배치됐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갈색 SUV 차량을 직접 운전해 법원에 나타난 정경심 교수는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했습니다. 정당을 차린 후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지난 10일 구속 만료로 석방된 뒤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나왔습니다. 첫 쟁점은 정 교수가 딸 조 씨를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려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수당을 부당 청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함께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동양대 졸업생 A 씨는 증인으로 나와 동양대에서 조 씨를 본 적 없고 보조연구원으로 일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검찰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또 정 교수가 돈이 곧 입금될 테니 사용하지 말라고 했고 이후 지시에 따라 조 씨 계좌로 입금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모든 일을 딸이 해 A 씨가 자진반납한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는데 A 씨는 조 씨가 근무한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재판엔 조 씨가 또 다른 인턴으로 일했다던 B호텔 직원 임모 씨도 출석해 고등학생이 실습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부산 B호텔과 업무 협약을 맺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실습을 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증인으로 채택됐던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을 전공한 교수님이 출석을 거부한 건 납득할 수 없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검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 동생이 석방된 상황에서 해당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검사 한 명이 빠진 건데 검찰로서는 난감하게 됐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지휘했던 이모 검사가 지난 12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정경심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었는데 정경심 교수가 석방된 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당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팀장이던 이모 검사는 현장에서 조 장관의 전화를 받았고 현직 장관의 수사 외압 논란으로 비화됐습니다.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죠.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와서요.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 당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당시 이모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답했지만 장관의 전화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검찰 지휘부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사직 결심은 개인적 사유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동생의 잇따른 석방에 수사 내용에 정통한 검사까지 물러나면서 재판이 영향을 받을지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재판 중인 조 전 장관 일가족 중 구금된 피고인은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유일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회장과 공모를 해서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뒤 영화 같은 도피를 벌였던 수원여객 재무이사가 캄보디아에서 자수했습니다. 이 재무이사는 모든 게 김 회장의 지시를 따른 것이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여객 재무이사 김모 씨는 지난해 초 수원여객 횡령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전세기까지 동원돼 마카오와 베트남, 중국 등으로 가며 수사망을 피해 다녔지만 수배 중인 상태인 상황이니까 아무 항공사에서도 태워주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홍콩에 있는 전세를 내서 지난 12일 캄보디아 이민청을 통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김 씨는 자수하기 전 지인에게 김 회장이 수원여객 돈을 돌려놓겠다고 했었다며 잠깐 나가 있으라고 했는데 적색 수배까지 내려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회장을 횡령의 지시자로 지목한 겁니다. 또 도피 생활 내내 김 회장의 하수인이 자신을 감시해 사실상 수감 생활과 다름없었다고 한 지인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를 수원여객 재무이사 자리에 앉힌 건 라임펀드 돈을 끌어다 수원여객 인수에 나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입니다. 하지만 체포된 김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횡령은 김 씨가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과 김 씨의 신병인계 절차와 시기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준입니다. 아파트 입주민과 갈등을 빚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희석 경비원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성민혁 기자가 배웅했습니다. 마지막 근무에 나선 영정사진 속 고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유가족은 고인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오열했습니다. 고인과의 추억이 가득한 초소 앞, 입주민들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이어집니다. 슬픔과 온갖 스럼 훌훌 벗어버리고 다시 사는 세상에서는 부디 꽃길만 걸어서서 이 아파트에서는 이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고인의 두 딸도 아빠가 아픈 줄도 몰라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편지를 띄웠습니다. 가해 주민은 초소 앞에 차려졌던 이곳 분향소는 물론 빈소도 결국 찾지 않았습니다. 빈소를 찾은 입주민과 시민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니 힘을 모아서 착한 사람이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도록 경비원을 상대로 한 갑질과 폭행이 없도록 해달라는 국민청원엔 35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동의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갑질 폭행을 막자는 이른바 최희석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N번방 시초인 각각 문형욱은 5년 전부터 성착취물 3천여 건을 만들고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관련 피해자가 50여 명이라고 진술했는데 성착취물을 유포해서 번 돈은 90만 원이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형욱은 지난 2015년부터 웹하드 등을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2018년부터 N번방 운영을 시작해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 12개를 만들어 성착취물 3천여 건을 유포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10명,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 문형욱은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성착취물 피해를 입은 여성이 50여 명에 이른다고 진술했습니다. 공범을 시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었습니다. N번방 수익금으로 밝혀진 문화상품권 90만 원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입장료 명목으로 문화상품권을 받아 자신이 직접 사용하면 검거될까 봐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문형욱은 조주빈이 붙잡히자 모든 디지털 증거를 삭제하고 평범한 대학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성적도 3.0 정도 이상 나와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가지고 자격이 돼서 열심히 달리고 있던 애인데 하지만 경찰이 문형욱의 예전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문형욱은 지난 2017년 한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에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30대 장내 지도사가 영안실에 안치된 시신에서 금리를 발치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장례식장 안치실에 나타난 한 남성. 시신 보관함을 하나씩 열며 미리 준비한 도구로 뭔가 작업을 합니다. 화면 속에 등장한 인물은 유족들의 장례 절차를 도와주는 장례 지도사. 30대인 이 남성은 오늘 새벽 3시 반쯤 몰래 안치실에 들어가 시신 세구에서 금리 10개를 뽑아 챙겼습니다. A씨는 이곳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범행을 마치고 나오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CCTV를 통해 이 황당한 장면을 지켜보던 장례식장 직원들이 이 남성을 붙잡은 겁니다. CCTV를 보니까 안에서 그래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 잡은 거예요. 정상에서 황당하죠. 그냥 무슨 소리 하면서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6년 동안 장례 지도사 일을 해온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이 장례식장에서도 몇 차례 일을 한 경험이 있어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피해 유족들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화를 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완벽하는 거는 이런 주인공 말 이런 영수를 해소를 대도 안 하고 해. 경찰은 오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10년 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원격 의료 도입 추진을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원격 의료를 경험해 보니까 효과적이었다는 건데 민주당은 공식 추진은 아니라면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의사협회도 극단적 투쟁까지 거론하는 등 상당히 완강한 입장인데 과연 원격 의료 도입이 가능할지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현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어제 민주당 당선자 강연에서 원격 의료에 대해 최근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대면 의료 서비스 발굴을 주문한 지 보름 만에 검토 입장을 밝힌 겁니다. 기재부도 긍정적입니다.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의료진이 통신을 이용해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료와 처방을 하는 원격 의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발과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신중합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시범 사업은 계속할 수 있지만 원격 의료제도 자체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원격 진료를 강행하면 의협은 극단적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총선 직후여서 의사들의 표심을 덜 의식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이 됐지만 찬반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제 관련법을 바꾸는 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정부가 오늘 바로 일자리 156만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단기 일자리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고용 한파에 정부가 대규모 일자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 고용시장 전반에 양적, 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어 정부가 계획한 일자리 수는 156만 개.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기존 예산으로 만드는 공공부문 일자리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한 노인 일자리와 자활 근로사업 등이 재개되는데 정부 계획의 60%가 넘는 94만 5천 개에 달합니다. 또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55만 개 이상의 일자리도 추가로 만듭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도 이번 달부터 재개해 4만 8천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고용 정책을 내놨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와 같이 단기 일자리를 통해 통계적인 수치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정책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정부는 오늘 발표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의식한 듯 감염 확산 예방에 중점을 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대면 일자리와 야외 작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고 방역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일자리를 늘려나간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예, 정부가 주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어제부터 풀렸습니다. 벌써 소비에 훈풍이 돌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고 이 돈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이 지원금을 받아서 쓰는 게 나은지 아니면 기부를 해서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나은지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자, 소비냐 기부냐 뭐 양쪽 주장에 다 일리는 있는데 정부의 공식 입장은 있습니까? 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 기부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이라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위축된 예술을 살리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3일 뒤 문 대통령은 자신이 받게 될 6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즉 재난지원금의 기본 취지는 소비를 살리자는 것이지만 여유가 있는 분들이 기부를 해주면 정부가 이 어려운 시국에 기묘하게 쓰겠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전제는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부는 하고 또 소비는 소비대로 해줘야지 경제 살리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맞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딜레마 상황이 지금 실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 같은 경우는 나도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쓸 테니 도민들도 기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부를 하면 이 돈이 국고로 돌아가 강원도에 얼마로 돌아올지 알 수 없으니까 차라리 받아서 강원도에서 써달라, 이 얘기죠. 예, 최문순 지사 이 말도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긴 있군요. 네. 사실 기부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소비를 하는 것이 좋은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부도 처음부터 이런 딜레마를 예상 못했던 건 아니겠죠? 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100% 모두에게 주겠다는 건 이 정치적으로 결정된 측면이 큽니다. 사실 홍남기 부총리도 70% 지급을 강하게 주장했었죠. 결국 정치적 논리에 밀려서 100% 지급을 결정하긴 했지만 정부 재정의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이 기부라는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실까요? 예. 겉으로는 100% 다 주고 그다음 실제로는 한 70% 정도 해가 30% 정도는 회수하고 싶은 거예요. 재정 자체가 악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요. 자, 그런데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이 소비 측면에서 좀 다른 지적을 또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원지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제주에 살다가 지난달 초에 경기도로 이사했다는 분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서 써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얼핏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 재난지원금은 올해 3월 29일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을 하고 또 이 주소지 관할 시도에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3월 29일 이후에 이사를 가서 만약에 주소지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지원금은 예전 동네로 돌아가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지역 제한을 없애자는 게 바로 이 원지사의 제안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단체 안에서만 쓸 수가 돼 있는데 원지사 주장대로라면 서울 사는 분들이 제주도 여행 가서도 쓸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게 되겠죠. 예, 뭐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좀 도와주겠다는 차원인데 여기에 도덕적 선택까지 좀 덧붙여지니까 혼란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윤설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주 전 처장은 노무현 정부 때 문 대통령과 인연을 쌓으며 청와대에도 같이 입성했지만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의혹 등이 일면서 적잖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체 배경을 두고도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가 열린 경호를 지향하면서 지난 3년간 주영훈 처장의 육체적 부담이 컸다며 본인이 먼저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질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주 처장은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열린 경호로 주목받았지만 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호처 직원을 관사로 출근시켜 가사 도우미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주 처장 부인이 경호처 체력단련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경호처 공채 출신인 주 처장은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엔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2009년 서거 당시에도 경호팀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청와대로 들어와 3년간 경호처장을 지냈습니다. 신임 경호처장엔 공채 3기인 유현상 현 경호처 차장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한편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은 철거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신임 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서 권력기관 개혁에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개인적 인연을 떠나서 이제 정당 대표가 됐으니까 할 수 있는 말입니다만 최강욱 대표는 사정이 좀 다르죠.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형사 피의자에게 검찰 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한 셈이니까요. 검찰 수사에 사실상 지침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신임 대표에 전화해 권력기관 개혁에서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부의 말로 읽힙니다. 최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검찰 업무를 다루는 국회 법사위 배정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관례에 따라 당 대표에 축하 인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형사 피의자에게 검찰 개혁을 당부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는 논란도 나옵니다. 최 대표는 지난달 첫 재판에 앞서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검찰 정치를 하는 검사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공식 상견례를 했습니다. 덕담과 신경전 기싸움이 뒤엉킨 장면을 예상하실 텐데 오늘은 그것 말고 첫 성과물도 나왔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두 원내 사령탑의 첫 만남은 화기애애했습니다. 늘 대화하고 또 함께 협의해 가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 것을. 하지만 법안 심사 속도를 두고는 기싸움을 예고했습니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또 신속에 쫓겨서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졸속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두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예술인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코로나19 후속 법안, N번방 재발 방지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오늘 회동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 배분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 교환이 없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첫 만남에서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로 했지만 21대 국회 개원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여야 견해차가 커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태원발 감염 확산세에 코로나의 강한 전염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 WHO가 코로나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미국 각 주가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유럽도 서서히 국경 봉쇄를 풀고 있는 상황이어서 WHO 경고가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해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People are getting a little antsy with the masks and they really want to come out. 앤서니 파우치의 경제 재개 우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웨이를 고집합니다. To me, it's not an acceptable answer, especially when it comes to schools. 프랑스의 학교들도 개교 준비를 합니다. 영국의 관광 명소들도 외부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럽도 경제 활동 재개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People have been stuck inside, and some of them have been stuck inside awful places. You know, they've been in high-rise flats, not been able to get out in the fresh air like here.
and I think they'll want to come.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에 국경을 점진적으로 풀자고 권고했습니다. 일본도 긴급사태 선언 한 달 만에 47개 도도부현 중 39개 현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섬뜩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말라리아 같은 또 다른 풍토병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This virus may become just another endemic virus in our communities, and this virus may never go away. HIV has not gone away. 세계보건기구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적으로 면역력이 충분히 생기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관객 90% 이상이 감소한 영화계가 줄줄이 개봉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인권 발행 등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만 이태원발 감염 확산세에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오는 27일 개봉 예정이던 영화 결백이 결국 6월로 개봉을 또 미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한 차례 연기된 후 최근 개봉일을 잡았지만 클럽발 집단 감염에 재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영화 침입자와 국내외 영화제에서 이목을 끌었던 프랑스 여자도 결국 다음 달 4일 개봉하기로 했습니다. 2차 웨이브가 좀 잠잠해지고 깨끗한 극장에서 관객들과 좀 만나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한국 영화의 개봉 연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들 영화 제작사 측은 6월 안에는 개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봉 이전부터 상당한 홍보비를 지출했고 하반기엔 대작과 맞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계는 관객 수가 90% 이상 급감하는 최악의 상황인 만큼 완벽한 방역을 마친 영화관에는 클린존 인증을 하고 소독 키트를 제공하는 등 관객 모으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방역을 잘하고 있습니다만큼 중요한 건 각성 효과를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캐릭터 디자인 같은 걸 해서 스티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영화진흥위원회는 또 고사위기에 몰린 영화계를 돕기 위해 입장료 6,000원 할인권 133만 장을 6월 개봉 영화부터 배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프로야구와 축구에 이어서 여자 골프도 개막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에서 처음 열린 골프 대회인 만큼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다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개월의 공백을 깨는 세계 3위 박성현의 시원한 드라이버샷. 디펜딩 챔피언 국내 1위 최혜진은 깃대를 맞히는 정교한 아이언샷으로 기세를 올립니다. 예년 같았으면 구름 갤러리를 몰고 다닐 두 선수의 동반 플레이. 하지만 이번 대회에선 굿샷 응원도 박수 세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세계에서 처음 재개된 정식 골프 대회인 만큼 미국 AP 등 주요 외신을 비롯해 120명 가까운 취재진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철저한 방역도 눈에 띄었습니다. 1인 테이블에 앉아 혼자 밥을 먹고 연습 라운지에서는 물론 티샷을 날릴 때도 마스크를 쓰는 선수에 그린 위에서도 마스크와 장갑으로 무장한 캐디까지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경기에선 박성현과 이정은이 1오버파로 아쉬움을 삼킨 가운데 최혜진이 7번 홀 이글을 앞세워 3언더파로 선전, 국내파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첫 홀에 버디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뭐 인사하기도 좀 그렇고 좀 어색하긴 했는데 계속 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조용하게 제 플레이만 신경 쓰고 하고.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세계 10개국에 생중계된 이번 대회. 상금은 물론 세계 무대를 사로잡을 영광의 우승자는 오는 17일 결정됩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수영 황제 펠프스가 미국 스포츠 전문지 SI 표지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전속 모델 계약을 맺은 회사 대신 경쟁사의 바지를 입었습니다. 덕분에 경쟁사가 그저 얻은 광고 효과가 45만 달러로 평가됐죠. 그런 SI 표지에 고양이가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표지에 나온 선수가 부상하거나 슬럼프에 빠지는 이른바
SI 징크스를 다룬 특집이었습니다. 창간호에 나왔던 메이저리그 스타가 손을 다쳐 연승 기록이 깨진 것을 시작으로 징크스가 끊임없이 이어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소포모, 즉 2학년 징크스도 비슷합니다. 데뷔 첫 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일수록 그 다음의 성적이 부진하다는 속설이죠. 찬사와 주목을 받으면 자만하고 방심하기 마련인 모양입니다. 시인은 소시민의 일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목을 내놓는 일이다. 저녁에 돌아오면 목을 만져보는 일이다. 코로나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낸 우리네 심정이 딱 그랬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찬사를 들으며 그만 우쭐해진 걸까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지역 감염으로 번지면서 공든탑이 무너지고 있다는 걱정이 큽니다. 진작에 슈퍼 전파 진원지로 지목됐던 클럽의 운영 중단 권고만 한 것, 그리고 황금 연휴를 앞두고 생활 방역을 예고한 것이 실책으로 꼽힙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클럽에서 연휴의 밤을 즐겼습니다. 방역 수칙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19는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입니다. 부모님, 조부님, 조카, 형제 등 본인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가장 먼저 감염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위협하는 잔인한 바이러스. 지금까지 코로나 사망자 중에 20대는 없고 30대도 2명에 그쳤습니다. 반면 80대 이상 사망률은 25%, 70대는 11%에 이릅니다. 엊그제 나온 조사에서는 젊은이 열의 6이 코로나 감염은 운이라고 생각하고 넷의 1명만 클럽 같은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건강을 자신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럴수록 선을 지켜달라는 이 의사협회의 당부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만약 코로나19가 당신의 아들과 딸에게 치명적인 병이었다면 누구보다 철저하게 선을 지켰을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5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코로나 불효였습니다. 내일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로 남부와 제주 지역에 집중될 텐데요. 최고 80에서 200mm가 넘는 아주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중부 지역에서도 최고 50mm의 적지 않은 양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서 날은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19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5도 이상 낮아지겠고요. 평년보다도 낮겠습니다. 내일은 긴 소매 옷차림도 괜찮겠고요. 다른 지역도 살펴보시면 강릉이 18도, 대구 19도, 전주는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비 덕분에 건조특보는 점차 해소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내일 오후부터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오는 날이 잦겠습니다. 비가 오다 그치다 하면서 기온 변화가 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4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